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이었죠. IMF의 세계경제 성장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이 각종 이슈들로 인해서 전망치가 상당 부분 하향 조정됐는데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이 장 초반에 발표된 IMF의 보고서 이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죠. 네, 우리가 IMF 전망치는 대충 언론에 이렇게 보면 대충 비슷한 내용을 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획재정부가 요약하면 이걸 갖고 대부분 기자분들이 쓰기 때문에 천편일조로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전망은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또 경기 향방이라든가 인플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IMF 스텝으로부터 원본을 입수해서 밤새도록 분석해서 증시라든가 경기라든가 달러 문제라든가 이런 특징적인 것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시간을 특별히 많이 좀 요청했는데요. 오늘 시간이 상당히 제약돼서 그 내용을 다 얘기하지 못하면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의 그 전망, 장초부터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됐죠. 오늘은 사실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월마트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됐죠. 그럼 마이크로사이드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알파벳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것이 부담이 됐죠. 물론 이제 시간에서는 조금 오르긴 합니다는. 근데 매크로사이드에서는 매크로 장세에서 IMF의 전망치 그리고 이틀 후에 발표되는 오늘 27일이니까 미국 시간은 이틀 후에 발표되는 사실 그 2분기 성장률 속보치 이것이 이제 매크로 펀더멘탈 장세인데요. 오늘 그 전망치에서는 충격적인 것이 성장률의 하향 조정폭이 국가에서 보면 미국이 가장 이렇게 성장 하향 조정이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얼만큼 조정됐냐면 4월에 미국의 성장률이 3.7%, 작년 말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4%가 넘었거든요. 근데 3개월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IMF는 세계에서 예측력이 가장 높은데요. 3개월 만에 2.3%, 그러니까 무려 1.4%포인트 조정했습니다. 하향 조정했죠. 그래서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가장 낮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내년 성장률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4월에 2.3에서 이번에 1%로 조정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1% 조정은 어떤 수준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페드가 잠재 성장률이 1.75%를 보거든요. 그래서 오큰의 법칙상 1%에서 1.75를 빼면 마이너스 0.75%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작도에서 이틀에 발표되는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상당히 관심이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이 엘친과 파월이죠. 엘친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 침체 징후가 없다는 것이 엊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는 사실 침체 징후가 없다는 앨런이라든가 파월이라든가 미국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수장들이 지금 굉장히 당혹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상당히 관심 있는 것은 자 7월에 FOMC 회의에서 1%포인트 100bp 가져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일부 분들이 사실 지난번에 원달러 환율이 1326을 어렵게 갔을 때 달러 인덱스가 100으로 갈 때 기축 통화를 높아서 킹 통화, 제왕 통화 될 것이다 하는데 이건 좀 상당히 좀 잘못된 분석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1%입니다. 1% 격차가 아닙니다. 성장률이 1% 빠지면 과연 펀더멘탈 측면에서 미국의 그 달러가 기축 통화를 넘어서 킹 달러, 제왕 통화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퀘스천을 그린다. 이게 오늘 IMF의 전망치에 가장 주목받았던 미국 경제 성장률의 장 초반부터 주가를 끌어냈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징적인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랜만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시나리오도 함께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IMF가 시나리오로 발표했다는 것은 표준 시나리오와 최악 시나리오로 발표했는데요. 이 자체는 사실 IMF가 예측력이 높긴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자신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서는 뭐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좀 요약해서 내놓을 땐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걸 내놓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나리오를 전망했던 것은 예측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본에서 경제 변수, 예측 변수는 통제 가능한 컨트롤 베리어블과
비해별, 행태 변수, 통제 가능하지 않는 비해비어 밸류를 행태 변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시나리오 보면 IMF 모델 들어갈 때 결국은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전쟁은 뜻하지 않게 발생했죠. 이런 그렇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발표했던 것도 이번에 보고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사실 브루킹스,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 이런 것을 이제 자주 소개되는데요. 예. 브루킹스 연구소,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예측 기관이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경제 전문지거든요. 이게 이제 이 지수가 자주 나오는 것은 불확실성 시대에 이 지수가 잘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100 이하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도 지난 사실 1월에서 7월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는 이런 행태 변수를 볼 때에 작년 말에 전망했던 것에 비해서 1.2%포인트 하향 조정할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그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예. 4월에 3.6에서 이번에 3.2로 됐죠. 정확히 1.2%포인트 하향 조정이 됐죠. 근데 여기에 최악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1월 전망 똑같이 4.4. 그다음에 4월 전망 3.6. 여기는 최악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표준 시나리오만 나왔다는 얘기죠. 예. 이번에 올해 성장률입니다. 7월에 보면 최악이 될 땐 2.6%. 그래서 올해 표준 시나리오는 3.2%지만 최악 시나리오는 2.6%. 그래서 1월과 4월은 수치가 똑같은 게 최악 시나리오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또 특징은 항상 최악 시나리오로는 낙관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요. 낙관 시나리오가 안 나왔다. 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세계 경제에 대해서 어두운 상황을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시청자분이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이 브루킹스 FT 지수 뭐 여러 번 언급하시긴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라든가 브루킹스에서 보면 이 불확실성할 때 경제 추적 변수. 이제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가 경제 추적 변수라는 걸 사용하죠. 그 개념이랑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다 하는 것을 왜 느닷없이 설명드렸냐면 저렇게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할 때 평균치 대비해서 얼마큼 격리되어 있느냐. 예. 우리가 보면 낫 프로테이자 점도표에서 평균 수준을 해서 얼마큼 ROI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느냐. 경제 리질런스, 회복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반영하는 지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연말에 한국경제 미디어 그룹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정호 사장님께서 경제신문은 데이터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이 자체적으로 캐디 지수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다 아실 겁니다. 예. 캐디 지수.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경제신문이 다른데 이렇게 나오는 정보를 이렇게 그대로 전하면 지금은 속보성에서 자꾸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신문에 있어서는 김정호 사장이 강조했던 데이터에서 이런 시장의 주도력, 경제 주도력, 그리고 경제정책이라든가 기업 경영에 투자해서 참고할 만한 새로운 지수를 주는 것이 그만큼 기존의 그 경제 지표가 맞지 않고 이론이 맞지 않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덱스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캐디 지수도 만들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잘 정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국가도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폭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 각도에서 중국을 좀 보겠습니다. 예. 중국의 성장률은 이번에 2분기 경제 봉쇄조치의 영향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0.4%인데요.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걸 반영한 조정이다 이렇게 됐어요. 특별히 나빠진다는 얘기는 보다도. 그래서 4월에 4.3%인데요. 2월의 수치가 엊그제 나왔으니까 0.4를 포함하면 이번에 3.2로 조정됐다. 근데 이 수치 자체는 40년 만에 최악 수준, 최저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인 공산당대 10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할 것이다 하는데요. IMF 전망도 내년의 성장률이 4.6%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성장률이 3.2에서 내년에 4.6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저점이 사실 올해 2분기 0.4%가 저점이라는 얘기거든요. 중국 증시가 앞으로 유망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분석해드려야 되는 게 인도 성장률입니다. 예. 인도의 성장률은
4월 전망에 비해서 조정은 됐습니다. 0.8%포인트 조정하지만 이번에 내놓은 7.4%는 세계 모든 국가의 성장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3.2%에서는 2배 이상 높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배를 할 때는 6.4%죠. 이거보다 높습니다. 7.4%. 예. 그래서 이미 위스콘신 연구소에서는 중국의 인구를 제친 것이 인도 인구다 해서 성장률까지 제친다. 근데 문제는 지정학적 이론 부분에서 원본에 이렇게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제치고 성장률도 제치면 고질적인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이 재발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문제도 예.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과거의 소련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올해 상반기에 2월 24일부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이론 부분도 하반기에 계속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새로운 변수에서 사실 인도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면 중국과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국경 분쟁 문제를 지정학적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도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국가도 있다고 하죠? 네, 성장률이 유일하게 상향 조정 국가 있습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러시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그 방송을 6월 24일이죠? 6월 22일이죠? 요 제목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게 러시아가 푸틴이 전쟁을 즐긴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산 원유가 인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때 시청자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예, 그랬었죠. 그때 전쟁의 발생국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방송이 나갔는데요. 이게 IMF의 이번에 전망치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예.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가 저유가 전략으로 원유 판매 대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연초 대비해서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러시아 금융시장이 미국 금융시장이 혼란하고 서방 금융시장이 혼란돼도 불구하고 안정돼 있다. 러시아의 주가, 러시아의 루브라 안정돼 있다. 그리고 사실 달러 결제망도 피해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미국의 제재를 해서 러시아의 디폴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테크니컬 디폴트 같은 요인도 있긴 하지만 전체로 국가 전체의 디폴트가 피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스란히 반영해서 이번에 IMF의 전망에서 이렇게 보면 4월 전망에서는 러시아의 전망을 마이너스 8.5%까지 봤거든요. 예. 근데 이번 전망에서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5% 정말 조정한 많이 겁니다. 많이 올랐죠. IMF 예측력보다는 이번에 전쟁에서 보면 푸틴이 전쟁을 즐긴다. 굉장히 이때 어감상에 한 달 전에 2월 24일 날 했을 때 시청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현상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다시 IMF가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거로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의 최대 현안,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겠죠. 이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올해 세계 경기 흐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은 지금 최대 현안이 인플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내 언론도 기재부에서도 그 요약 보고할 때 인플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IMF의 전망에 포함된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기업 실적에 보서는 월마트보다 최대 화두가 됐었죠. 그런 측면에서 장인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다음에 알파벳의 실적 악화에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사실상 시간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는 요인에 있어서는 빅테크 업종은 인플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그런 과정에서 빅테크 업종에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IMF의 인플레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수준 자체는 우리도 이제 미국의 6월, 2월 인플레 정점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신흥국까지 포함했을 때는 세계 인플레는 3분기가 정점이 될 거다. 맥락이 비슷하죠? 예.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2024년 말이 될 것이다. 비교적 좀 장기 걸쳐서 회복한다. 왜 그러냐면 수요 측이 아니라 공급 측이기 때문에 이 공급망이 한번 회복된 것은 훼손된 것은 회복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런 점을 반영했다. 어찌됐든 정점은 올해 3분기다. 그다음에 사실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2023년에 회복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경기적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가가 이렇게 정점을 잡히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미국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게 이번 전망에서 했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슬로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다. 4월 전망서부터 그 내용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순환상의 저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2분기다. 근데 다만 이번에 성장률 하향 조정폭이 가장 컸던 미국은 2분기의 저점보다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이 성장률이 1%니까.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될 때는 표준 시나리오는 올해 2분기가 저점인데 사실 최악 시나리오를 갈 때는 이 저점이 한 2분기 정도 늦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저점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서 하나의 특징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저점, 증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하반기 증시가 상반기보다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상반기는 세계 증시가 한 20% 조정됐으니까 예. 하향 조정됐으니까 이 성격을 두고 어떻게 되냐. 보통 이제 오더리 이렇게 어저스먼트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워낙 지난 코로나 직후에 무제한 돈을 공급하는 관계로 해서 세계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20% 정도 조정은 일단 무질선 조정이 아니라 인어디너리가 아니라 오디너리 이렇게 어저스먼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질서 있는 조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극단적으로 우리 코스피가 1,800 간다 뭐 이런 쪽의 얘기는 사실 지양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럼 이게 상반기 하반기 때 상반기는 20% 정도 세계가 충실했으니까 경기 표준시설 경기가 저점이 2분기라면 하반기는 좀 좋아하지 않겠느냐. 특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증시가 좋지 않겠느냐. 특히 중국이 내년도의 성장률, 올 성장률 3.2% 대비해서 4.6%까지 하니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사실 연초에 전망했던 상반기가 낮고 20% 조정, 예. 하반기가 높은 상저하고의 모습, 그 틀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스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내년에 1%면 달러 킹 통화는 어렵다. 그러면 자, 증시적인 측면에서 상저하고가 된다면 원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면 상고하저 패턴이 될 것이다. 이런 패턴에서 7월 페드 회의에서 이게 금리의 0.75%가 나오면 그 후에 외환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실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IMF 전망을 반영해서 새로운 조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망 이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에게 참 많은 정책 권고를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재정 정책을 주목한 것이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눈여겨보죠.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2분기 성장률이 비교적 좋게 나왔죠. 0.7% 전분기 예. 대비. 그러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과거 정부의 무질서한 재정 방출을 좀 이렇게 억제시키겠다 하는 예. 쪽에서 재정, 피스컬 룰적인 측면에서 이 보고서에서 사실 상당 부분의 회원국의 재정 정책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은 인플레 가기에서 긴축으로 가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코로나 이후의 행오버, 휴직 현상에서 인플레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무제한 방출, 빚내서 더 쓰자 하는 모던 모니터 시어리 현대 통화란자가 있는 만큼 무제한 썼습니다. 그리고 IMF 총재조차도 사실 코로나 극복에서 IMF의 폭 절차를 주문했던 거거든요. 작년 10월 전망 이전까지.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 채무가 굉장히 증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가 채무는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50%를 넘죠. GDP 대비해서. 예. 그리고 신흥국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취약 신흥국들 IMF가 보고서 보면 IMF의 전 스텝이었던 우리 IMF 위기 때 굉장히 많이 알렸던 머리스 골든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를 이렇게 본다면 취약 신흥국 76개 중에서 58개국 약 60%에 해당되는 게 디폴트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있어서의 이렇게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나오면 각국이 디폴트 가야 되고 디폴트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재정에 있어서는 폭 절차를 준용했던 저기 뒤쪽에 게오르보 총재께서 이번에는 재정에 대해서 각 회원국에 안정적으로 좀 관리해달라 하는 것이 바로 피스칼 룰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피스칼 룰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렇죠. 그래서 피스칼 룰을 이렇게 강조했던 것도 어제 한덕수 총리께서도 피스칼 룰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는 이번에 전망에서도 특별히 현국의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니까 결국 이 대목을
했던 것도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 내용이 페이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다 내용이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있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아마 관련된 정책 당국자들은 꼭 좀 참조해서 한국의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러나 경기 부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증대시키지 않게 재정 사이드에서 경기를 어떻게 부양시킬 것이냐 하는 정책적인 권고 사항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번에 IMF의 보고서 글로벌 증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최대 현안이 시청자 여러분도 뭐 세계 최대 현안이 인플레 문제죠. 예. 증시 입장에서 최대 현안이 인플레 문제죠. 하는 상태에서는 사실 3분기가 정점이다 한 시각에서 일부 사람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뭐 일부 제도 증권사의 D증권이니까 U증권은 2050까지 떨어져 일부 어제 닥터로 표시하지 않자 루비니 교수라든가 예. 우리나라에 뭐 닥터둠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요. 그래서 하지 말자 자꾸 얘기책이 틀리니까 그래서 홍영표께서 앞으로 미스터 둠으로 불리자 이렇게 하는데 왜 오늘은 그렇게 안 불렸습니까? 오늘 예. 그렇게 했으면 아주 히트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인플레가 3분기에 정점을 지난 점을 감안해 볼 때 극단적인 비관. 투자자들이 아플 때 거기에 가슴을 목을 베는 사람들은 안 돼. 못을 치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쪽에 나오는 겁니다. 극단적 비관론은 영합해 붙이지 마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사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하긴 하지만 이번에 그 표진세라로 전망했던 3.2%는 세계 경제 잠재 성장률 3% 대비해서는 굉장히 그렇게 아주 무질서한 조정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질서 있는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유망 국가라든가 종목을 중심으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앞으로 증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괜찮을 것이다. 특히 부전자원 국가가 유망할 것이다. 예. 국가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에서 어찌됐든 폴스트 코로나 되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사실 소외됐던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 월마트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행주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하셨는데요. 전통적인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뉴 프론티어, 뉴 소사이티에서 기존의 산업 분리에서 보지 못했던 콜린 클라이크의 산업 분리에서 보지 못한 알파, 기존의 산업에서 플러스 알파, 그리고 앞으로 떠오른다 라이징. 그리고 더러운 업종, 디스토피아 사회니까 개발의 밸류가 아니라 보호 측면의 밸류를 주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ESR에서 소셜 밸류, 가버넌스 같은 이런 측면에서 사실 전통적인 BOK, 빈곤층 비즈니스 이런 쪽의 종목들이 될 것이다. 환경 보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성장률이 높은 게 인도거든요. 그 모 증권사에서 지금 이렇게 그 해외 주식에서는 지금 미국 주식에 아주 초점이 다 되는데요. 앞으로 종목 투자도 뭐 ETF 같은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되겠습니다는 종목도 미국 편향교에서 중국 앞으로는 신흥국이 있잖아요. 신흥국이고 또 GBK에서 보면 모 증권사에서 개별 종목에서 인도의 종목 투자도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올해 들어서 세계 경제 최고 성장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개별 종목에서 인도의 종목 투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IMF의 보고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